안녕하세요, 한사영입니다. 오늘은 르네상스형 천재 알베르티에 대해 언급하며 창의적 생각의 결이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창의성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질적인 것들의 조합이라 확신했습니다. 뜻밖의 것들의 조합은 여러 제약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각자의 삶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사람마다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다르니 조합의 결과는 무한히 다양하고 개인마다 고유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이질적인 것들을 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러다가 저는 또 궁금해졌습니다. 이질적인 조합이야 누구든 할 수 있지만 와우, 어떻게 이런 걸 조합할 생각을 했을까 하는 감탄이 나오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근원적 힘이 뭘까 말이죠. 와우 하고 감탄이 나오는 결과물을 독창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말 사전에서는 다른 것과 다른 새로움이 강조되어 있던데요. 영어 단어 오리지널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고유하다는 의미와 질적으로 뛰어나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갖고 있는 개별적 경험과 관심, 지식들의 조합에서 나오겠죠. 때로는 일부러 조합하려 하지 않아도 우연히 조합되는 상황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갖고 있는 질문은 그러한 경험과 관심의 폭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입니다. 그중 하나로 창의적 생각에도 결이 다르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리된 것을 조합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의 문제를 다른 분야에서 풀고 있더라고요. 저는 분리된 것을 통합하는 것을 전문가적 사고방식, 하나의 문제를 다른 분야에서 푸는 것을 작가적 사고방식이라 구별해 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기본 세팅값은 전문가적 사고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제도권 교육은 전문가적 사고방식을 가르치니까요. 분야와 대상을 나눠놓고 거기에 맞는 주어진 지식을 가르칩니다. 심지어 통섭, 학제간 연구도 일단 분리된 공부를 하고 나서야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과가 느슨하게 연합된 상태이지 진정으로 융합된 학문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러한 전문가적 사고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 같으니 요즘은 창의성을 강조하며 통합, 이질적인 것의 조합을 외치고 르네상스형 천재들을 모델로 삼기도 합니다. 알베르티는 르네상스형 천재 중의 천재입니다. 회화나 영화 같은 매체가 무엇인가 하는 매체 미학에서 사실주의적 태도를 다룰 때 알베르티의 창의 비유를 흔히 언급하곤 하는데요. 하성규님의 서양 미학사의 거장들을 읽다 보니 알베르티를 전부 연구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연구자의 한탄이 나올 정도로 전방위적으로 엄청난 활동을 한 분이더라고요. 에세이, 소설, 드라마, 수학자, 건축가, 교황 자문, 기하학적 측량 도구를 만든 발명가, 문법, 종교, 농업, 음악에 대한 논고 등등이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체육, 음악 할 거 없이 거의 전방위적으로 뛰어난 천재였다고 하더라고요. 이쯤 되면 이렇게 태어나지 않은 사람한테 천재의 이야기가 도움이 될까 김이 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의 활동을 유심히 살펴보면 중심축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의 고전을 충실히 계승해서 조화를 중심에 두고자 하는 거죠. 그는 이러한 가치를 당대에 맞게 실용적 가치로 생산하는 작업을 했는데 특히 회화 조각 건축을 예술로 구제하는 이론화 작업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의 활동은 미학사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와 관련이 큰데요. 이 주제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당연한 것을 낯설게 보고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즉, 예술이란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뜻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미술이
어떻게 예술에 속하게 되는가의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건 별도로 좀 더 깊게 공부할 주제여서 오늘 영상에서는 가볍게만 언급할게요. 알베르티가 활동하던 시기까지 아직 조형예술은 예술이 아닌 수공업 기술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작업들에 정신적 가치를 부여해주는 이론이 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이 이데아의 모방인 현실 세계의 모방이란 차원에서 예술을 폄하했을 때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을 써서 시를 예술로 구제했습니다. 회화에서도 그런 미술론을 세우려는 노력이 15세기에 이루어졌는데요. 그중 한 명인 알베르티는 음악, 수학, 시에 관한 조화 이론에 통달해서 그 정신을 회화에도 적용해 회화론을 썼습니다. 그가 회화의 과제를 내면의 움직임을 가시적인 육체의 움직임으로 번역하여 표현하는 일로 설정한 것은 확실히 수사학을 회화에 적용시킨 결과이다. 그는 회화의 최종 목표가 설득력 있고 인상 깊은 서사성에 도달하는 데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그가 회화를 수사학 혹은 시가 가진 높은 정신적 가치에 접근시키려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그가 교육, 이론, 발명, 다양한 작품 등의 작업들을 해낸 것이 하나의 줄기로 다 이어집니다. 결국 그리스 고전 정신인 조화를 다방면의 예술에서 구현해내겠다. 나아가 인간, 사회, 우주의 조화까지 도모하겠다는 목표에 수렴되는 거죠. 알베르티는 자신이 세운 이 하나의 문제를 다양한 방향으로 풀고 있는 겁니다. 타고난 천재의 성취에 집중하지 않고 생각의 결이 다르다는 걸 파악하고 나니까 저는 작가적 사고로 사는 사람들이 눈에 더 들어오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사는 사람들 중엔 작가들이 많은데요. 작가들 중에서도 생각을 가장 효과적으로 번역하기 위해 매체의 폭이 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설, 영상, 퍼포먼스 등을 자유롭게 넘나들기도 하고요. 또 예술 작가가 아니더라도 내가 불편한 지점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들을 그때그때 꾸리면서 다양한 직함을 갖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원래 뛰어남의 원리를 파악하려는 궁금증에서 시작했는데, 이렇게 작가적 사고로 사는 삶이 꼭 뛰어남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한 분야를 제대로 판 전문가들이 그 분야에 더 뛰어나겠죠. 물론 대가가 되려면 전문가적 생각의 결과 작가적 생각의 결을 자유롭게 넘나들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모두가 대가가 될 필요는 없는 데다 작가적 생각의 결은 이미 그 자체로 충분히 오리지널합니다. 즉,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쉬운 건 작가적 사고로 사는 건 거의 전적으로 개인의 역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 영역은 가르칠 수는 없는데 배울 수는 있는 영역, 스스로 배워야 하는 영역으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작가적 사고의 생각의 결이 다르다는 걸 의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키워드가 더 생기고 그 아래 많은 정보들이 큐레이션 될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배우더라도 함께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